안녕하십니까. 오늘 저널 미팅 발표자 학부연구생 김나리입니다. 저는 오늘 당뇨병에 따른 EEG 변화에 대한 논문 2편을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논문은 Journal of Diabetes and Its Complications에 2017년 게재되었으며 해당 저널의 임팩트 팩터는 3.0으로 엔도크리놀로지 앤 메타볼리즘 분야에서 Q3에 해당됩니다. 상위 저널과 최신 논문은 아니지만 휴식 상태 EEG를 활용해서 당뇨병에 따른 변화를 확인한 연구의 수가 적기 때문에 해당 연구를 소개드리고자 하였습니다. 해당 논문의 인트로의 첫 번째 문단에서는 당뇨병 유병률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합병증 발병의 주요 원인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 문단에서는 만성적인 고혈당이 신경의 장기적인 손상이나 기능적인 장애를 일으킨다는 사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문단에서는 당뇨병에 의해서 유발된 뇌 기능 변화에 대해서 EEG나 fMRI 검사와 같은 방법이 활용된 연구들이 매우 적고 이러한 연구가 계속 진행된다면 당뇨병을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개발되고 이를 최적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레스팅 스테이트 EEG 분석은 뇌 활동과 신경 기능을 평가하는 방법 중에 하나이고 특히 뇌는 신체의 항상성 과정에 크게 영향을 받기 때문에 레스팅 스테이트 EEG를 분석하는 것이 이러한 항상성 과정에 영향을 받고 있는 이런 추정치를 제공할 수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인트로의 마지막 문단에서는 본 연구의 목적을 말하고 있는데 이 연구에서는 레스팅 스테이트 EEG 분석이 당뇨병 환자와 비교해서 건강한 대조군과 비교해서 당뇨병 환자의 다른 피질 처리를 식별할 것이라고 예상을 했고 특히 당뇨병으로 한 중추신경계 변화가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당뇨병과 자율신경기능장애나 위장장애 증상이 있는 환자에 초점을 맞추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최종적으로 자율신경기능장애나 위장장애 증상이 있는 당뇨병 환자의 레스팅 스테이트 EEG와 건강대조군의 레스팅 스테이트 EEG를 비교하고자 했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자율신경병증 혹은 위장장애 증상을 보이는 24명의 당뇨병 환자와 27명의 건강대조군을 모집했습니다. 자율신경기능 장애를 평가하기 위해서 표준 24시간 보행 심전도 검사를 수행했고 여기 아래와 같이 PAGI-SIM 그리고 GCSI 검사를 사용해서 이 위장장애의 중증도를 평가하고자 했습니다. 모든 피험자는 6시간 단식 후 혈당 클램프 기술을 사용해서 혈당 수준을 6mmol/L로 조정했다고 합니다. EEG는 두피에서 122개의 전극을 통해서 1000Hz의 샘플링 프리퀀시로 피험자들이 2.5분 동안 눈을 감을 때 측정되었습니다. EEG 신호는 이 노치 필터를 활용해서 49에서 51Hz 대역을 필터링했고 1에서 80Hz 밴드패스 필터링을 적용했습니다. 또한 이 진폭의 표준 편차가 5.5보다 큰 그러니까 비정상적으로 높은 진폭이 있는 아티팩트 전후에 0.35초를 함께 제거했다고 합니다. 다음은 분석 방법입니다. Continuous Wavelength Transformation인 CWT를 활용해서 시간에 따른 특정 주파수 대역의 EEG 신호를 계산했습니다. 주파수 대역은 델타, 세타, 알파1, 알파2, 베타, 감마에 대해서 계산을 했고 소스 로컬리제이션 분석의 경우에는 표준화된 저해상도 뇌 전자기 단층 촬영인 S-로레타를 통해서 수행되었으며 EEG를 8초 세그먼트로 나누어서 진행했다고 합니다. 또한 인구 통계학적 그리고 임상적 데이터의 경우에는 t-테스트 또는 피셔스 이그젝트 테스트를 사용했으며 EEG 전력 강도 차이를 1에서 122개의 전극 간 그리고 군 간의 비교를 하기 위해서 혼합 아노바 모델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또한 S-로레타 분석의 상관관계를 피어슨 프로덕트 모먼트 코릴레이션 코에피션트로 계산했습니다. 아래 표는 당뇨병 환자 및 대조군의 인구 통계학적 및 임상적 특성을 나타낸 표입니다.
여기서 위장장애를 나타내는 GCSI 관련 결과에서는 환자군의 점수가 대조군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결과는 CWT에 의해 생성된 타임 프리퀀시 맵을 군별로 대표 샘플을 가져온 결과입니다. 그림을 확인해 보면 이 당뇨병 환자의 경우에는 이 위쪽의 베타 대역이나 델타 세타 대역이 이 대조군에 비해서 전력이 약해진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초반부의 알파 대역 역시 대조군에 비해서 전력이 약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 아래 그림에 당뇨병 환자의 경우 델타 밴드의 이 앞쪽, 그리고 알파2의 후두부, 그리고 감마 밴드의 중앙에서 파워의 강도가 컨트롤군에 비해서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조적으로 이 당뇨병 환자는 이 축두 옆 EEG 유도에 위치한 이 세타 대역의 전력이 증가했을 뿐만 아니라 이 중앙 영역의 베타 활동도 컨트롤군에 비해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에스로레타 분석에 따르면 당뇨병 환자의 휴식 상태의 이 활동은 알파1 그리고 감마 주파수 대역에 대해서 대조군에 비해서 크게 감소했고, 알파2 대역에서는 대조군에 비해 더 낮은 활동에 대한 통계적 결과가 나타났고, 다른 대역에서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 논문을 읽으면서 조금 의문이 들었던 점은 맨 앞에 메소드에서 설명을 드렸을 때 블러드 글루코즈 클램핑이라고 해서 이 환자와 건강인의 모든 피험자의 그 혈중 농도, 글루코스 농도를 6mmmol/L로 맞춰주는 과정이 있었는데, 저는 이 과정에서 조금 의문이 들었던 게 환자와 건강인의 혈당을 동일하게 맞추는 것이 이 연구 목적에 적절한지 조금 의문이 들었는데, 해당 연구에서는 이 6mmmol로 맞춰두고 그 뇌파만을 비교하는 것이 의미 있다고 표현을 하면서 그렇게 진행을 한 것 같기는 했지만 저는 의문이 들긴 했습니다. 두 번째 논문은 브레인 사이언시스지에 2022년 게재되었으며 해당 저널 임팩트 팩터는 3.3으로 뉴로사이언스 분야에서 Q3에 해당됩니다. 인트로의 첫 번째 문단에서는 당뇨병 유형 중 하나인 제2형 당뇨병, 즉 이 T2DM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T2DM은 부적절한 포도당 대사와 인슐린 저항으로 인해서 발생하며, 이러한 인슐린 관련 문제는 인지 기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결과적으로 경도인지장애, 즉 MCI의 발병을 앞당길 수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 문단에서는 뇌파 검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뇌파 검사는 시간 해상도가 높고 저렴하고 비침습적인 방법으로 이 최근에 EEG 바이오마커를 사용해서 피질 조직 손상이나 인지 저하, 그리고 신경기능의 초기 이상을 식별할 수 있다는 연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선행 연구에 따르면 MCI 환자의 알파 대역 동기화에 상당한 감소가 있었고, 이러한 감소는 인지장애 정도와 상관관계가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고 합니다. 특히 위상 동기화, 페이즈 싱크로니제이션은 뇌의 다양한 피질 영역의 기능적 연결성을 보여주고 피질 활동 동기화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그 중에서도 PLI는 위상 동기화의 중요한 지표 중의 하나입니다. 또한 다음 문단에서는 본 연구에서 EEG, 기능적 연결성, 펑셔널 커넥티비티 메저를 통해서 MCI를 동반한 제2형 당뇨병 환자인 T2DM MCI와 그냥 T2DM 환자를 분류할 수 있는지를 확인했다고 하고, 마지막 문단에서는 본 연구의 목표를 요약하고 있습니다. 이 연구에서는 MCI를 동반한 환자인 T2MD MCI와 그냥 T2MD 환자의 조기 진단을 위한 바이오마커를 찾고 MCI 동반 환자와 그렇지 않은 환자를 구분할 수 있는 진단 정확도를 조사하고자 했습니다. 연구에서는 30명의 T2DM MCI 환자와 30명의 T2DM NC, 그러니까 MCI를 동반하지 않은 당뇨병 환자 30명을 모집했습니다.
피험자의 기준은 모두 60세 이상이었고 피험자의 제외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먼저 신경정신병이나 뇌기능 장애를 유발할 수 있는 약물 남용과 같은 이런 상태를 가지지 않은 사람, 그리고 심혈관, 내혈관, 간, 신장 및 혈액과 같은 심각한 1차 장애를 가진 사람, 그리고 인지 관련된 약물을 복용하거나 기타 유사한 연구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사람, 그리고 뇌전증 또는 뇌전증이 있는 가족, 그리고 갑상선 기능 저하증, 과거의 정신질환 또는 인지기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러 요인을 가진 사람들, 그리고 피험자의 부모님이 치매 병력이 있으면 그런 피험자를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합니다. EEG는 두피 64개 채널에서 측정되었고 EOG가 함께 측정이 되었습니다. 피험자가 눈을 5분 동안 감을 때 뇌파를 측정했으며 이 측정 시 샘플링 레이트는 1000Hz입니다. 뇌파 데이터 전처리를 위해서 리레퍼런싱과 0.1에서 30Hz의 밴드패스 필터, 그리고 48에서 52Hz의 노치 필터, 500Hz의 다운 샘플링, 그리고 인디펜던트 컴포넌트 애널리시스인 ICA가 적용되었습니다. 그리고 EEG 프로세싱을 위해서 페이즈 레그 인덱스, 즉 PLI가 개선되었습니다. 이 PLI는 여러 뇌 영역 사이의 기능적인 연결성을 개선하는 데 사용이 되었고 이 사용된 식은 아래와 같으며 여기서 사인은 시그넘을 나타내고 PLI는 0과 1 사이의 값을 가지며 0에 가까울수록 완전한 동기화를 나타낸다고 합니다. 이 노드 간 위상 지수값은 델타, 세타, 알파, 베타의 4개 주파수 대역에서 계산되었습니다. 결과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의 표는 대상자의 성별, 연령, 교육 수준, 전반적인 인지 상태 등의 특성을 나타낸 표이고 이 오른쪽에 나와 있는 이 설문지 같은 것이 몬트리올 코그니티브 어세스먼트라고 해서 이 인지 능력을 평가하는 지표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래에 빨간색으로 표시된 그걸 확인을 해보시면 이 MOCA 점수에서 T2DM MCI의 환자군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M2DM NC 환자군에 비해서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결과는 이 4개의 주파수 대역 각각에서 모든 쌍별 채널 조합의 위상지연 지수가 독립적으로 계산되었습니다. 윌콕슨 랭크섬 테스트를 이용해서 T2DM MCI 그룹과 T2DM NC 그룹 간의 각 주파수 대역별 위상지연 지수를 비교했으며 그 결과 T2DM NC 그룹과 비교해서 T2DM MIC 그룹의 이 알파 대역의 위상지수가 PLI가 크게 감소했습니다. 또한 이 T2DM MCI 그룹과 NC 그룹의 서로 다른 정극상 사이에서 알파 대역의 PLI 차이를 추가로 분석했습니다. T2DM MCI 환자의 이 알파 대역 PLI가 반구 간 및 반구 내 영역 모두에서 NC 환자의 알파 대역 PLI보다 현저하게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T2DM MCI 그룹과 T2DM NC 그룹의 PLI의 알파 밴드 행렬을 나타냅니다. 여기서 1에서 62개의 정극이 왼쪽에서부터 오른쪽 그리고 위에서부터 아래로 표시가 됩니다. 이 색상 막대는 PLI 지수값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결과를 살펴보면 이 T2DM NC 그룹에서는 이 알파 밴드의 두정엽과 두정 후두엽 영역에서 PLI 지수의 높은 값이 분포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두 그룹을 분류한 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그룹을 분류하기 위해서 알파 대역 PLI 값이 로지스틱 회귀 분류기의 훈련 데이터로 사용이 되었고 이 알파 밴드 PLI 지수의 이 ROC 곡선은 0.805의 곡선 하 면적을 가졌으며 이 정확도는 한 75%로 도출이 되었다고 합니다. 다음은 알파 밴드 PLI와 인지 상태 사이의 상관관계를 검증하기 위해서 피어슨 상관관계를 계산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T2DM MCI군 이 파란색을 확인해 보시면 알파 밴드 PLI와 이 인지 기능 사이에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
T2DM NC군에서는 이 알파 PLI와 인지기능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알파 PLI가 이 T2DM MCI 환자의 인지기능 장애를 반영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해당 연구의 경우에는 이 알파밴드 PLI가 경도 인지장애, 즉 MCI를 동반한 당뇨병을 진단하는 바이오마커로 사용될 수 있음을 확인을 했고, 또 이 알파밴드 PLI가 경도 인지장애를 함께 동반한 당뇨병 환자와 그렇지 않은 환자를 구별할 75%의 정확도로 구분할 수 있게 하는 그런 특징이 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을 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아쉬웠던 점은 이 인지장애 MCI의 정도에 따른 차이를 고려하지 않아서 이 환자군, 그 MCI 환자군에서 인지장애가 심한 사람과 적은 사람에 대한 그런 차이를 확인하지 않아서 이런 부분이 조금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